오늘은 리듬의 시학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고대시의 리듬을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현대시의 리듬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의 리듬, 이것은 결국 그 고대시와 대칭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소위 그 고대시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정형시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 중에서 예를 든다면 시조 같은 것이 있겠는데, 시조는 이제 초장, 중장, 종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장은 글자 수가 34, 34, 34, 34, 34, 34, 34, 중장도 34, 34, 34, 3, 종장은 35, 43. 이렇게 해서 이 삼행시가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어서 45자 내외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정형시는 형식과 리듬에 있어서 정형률을 갖는다. 일정한 규칙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형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정형이 아니고 한 시대 그 장르 전체가 반드시 이러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적인 그런 규정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공적인 규정이 갖는 이 정형시가 갖는 장점은 이런 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점에서 그 형식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또 그런 형식이니까 친숙감도 느낄 수 있다. 또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노래하는 어떤 그 동질감, 그 아이덴티티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요라든지 또는 민족시라든지 어떤 집단적인 그런 문학 양식으로서는 대단히 정형시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노래라고 할 때는 그런 일전 정형을 갖춘 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장점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예술이란 뭐냐, 또 시란 뭐냐. 시라는 것은 포에트리라고 하는데 포에트리의 가장 생명은 창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의 창조성, 시의 창조성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시의 창조, 시를 이 문학을 창조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창조성이 뭐냐 도대체? 그것은 바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획일성에 대한 극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획일성의 극복은 형태적인 면 그리고 내용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내용이 새롭게 그 세술을 세부대 이런 얘기처럼, 근데 이 세술만 가지고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문제는 그 형태도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현대시는 그러한 그 획일적인 것, 뭔가 그 구속적인 것, 또는 그 좀 외형적인 것,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바로 현대시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궁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예를 들어서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조는 이와 비슷한 것이 이건 시조다. 이렇게 우리는
참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은 너무 획일적이다 또는 기계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이 될 때 그것은 그 낯설음이 아니라 너무 낯익음, 익숙함으로 되어서 뭔가 그 감동이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현대시는 바로 이러한 획일성 또는 구속적인 것, 외형적인 것, 기계적인 것, 상투적인 것 이런 것을 벗어나서 창조적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획일적인 것의 극복이라는 것은 바로 획일적인 것을 벗어난다는 얘기고 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유로운 형식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대시는 이게 1910년대를 전후해서 이 1900년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고대와 근대와 현대에서 그 하나의 그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사에서도 고대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현대문학, 그리고 과도기 문학 해서 그 시절을 개화, 계몽기 문학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1910년대, 20년대에는 자유시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행과 연과 구나 음성적 형식의 제한을 거부하고 개성적인 형식과 리듬을 드러내는 현대의 모든 시 창작 경향, 이것이 바로 자유시 또는 자유시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뭔 얘기냐? 그것은 리듬을 포기한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나 현대 시나 시의 운명은 철저히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리듬의 본질, 시의 본질은 반드시 리듬 앤 메타포입니다. 반드시 리듬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리듬은 있는데 어떠한 리듬이냐? 이것이 남들이 정해준 공적인 어떤 시대가 정해준 그런 규칙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리듬을 창조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리듬, 주관적인 리듬, 또는 창조적인 리듬, 또는 개성적인 리듬. 그래서 시인마다 그 리듬이 달라지고 또 작품마다 리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시가 추구하는 리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현대시가 추구하는 리듬의 방향을 시학에서 내재율이다. 그럼 내재율의 반대는 외형률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리듬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라면 현재는 리듬이 내적으로 형성된 리듬이다. 그러면 이제 내적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성적이다 또는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내재율이란 말을 지나치게 그냥 외형률의 반대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은 현대시를 대단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율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또 현대시 또는 이 자유시의 개념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의 장르를 선택하는 것은 언어의 정서적 기능, 즉 감동의 기능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리듬과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나 리듬을 통해서 하나의 그 감동 형식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시는 언어의 음성적 기능만을 강화해서 시행의 끝에 일정한 의문을 붙인다든지 그게 소위
운율이죠. 글자 수를 맞춘다든지 소위 그 음수율이죠. 또는 강약이나 액센트 같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하는 그저 율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글자 수를 규칙으로 하는 그 음보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소위 정형시 외형적인 음성적 규칙에 강요되거나 구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또 최고의 감동 형식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시에서는 그 리듬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이 음성적 규칙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형률이 음성적 규칙을 중심으로 했다면 현대시의 내재율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리듬이 아니라 음성률이 아닌, 음성적 규칙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내재율이라고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행가리를 자유롭게 한다, 글자 수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것도 다 내재율이죠. 또 어떤 의미를 반복한다, 또는 이미지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양한 어떤 음성적인 어떤 규칙만으로 리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다 내재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개성적이고 주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시인마다, 작품마다 리듬이 다르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현대시요, 자유시요, 내재율이 갖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재율을 어떻게 판명할 수 있는가? 자, 내재율이라니까 어떤 심리적 리듬이나 숨어있는 리듬이냐 하여서 외형률처럼 판별하기 어려운 리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관적이고 개성적이기에 시인마다 또는 작품마다 리듬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율격, 앞서도 말했지만 삼음보라든지 사음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율격, 그런 전통적인 율격을 개성하되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도 하나의 현대 자유시의 하나의 수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어법을 변형해서 시어를 배열하거나 행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통사적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미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의미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지 반복, 이미지 리듬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에서 내재율이란 또는 자유시란, 현대시란 결국은 과거 음성적 규칙을 깨고 각자 자유롭게 개성적으로 리듬을 창조해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대시의 리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적인 행과 연 가르기도 일종의 리듬을, 현대시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건 소위 그런 개성적,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가리나 연가리를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전봉권에 개미를 소재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이런 좀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실제 본문은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그 구절로 되어 있어요. 첫째 년이 이란 그 대명사 하나가 딱 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미들을 위하여, 이게 2행, 둘째 번. 6월은 세 번째 행,
연분홍 네 번째 행, 잠옷 속에 있는 소녀의 요게 다섯 번째 행입니다. 그리고 연을 갈라서 둘째 년에서는 이마 위에서 푸른, 그리고 줄을 바꿔서 2월은 줄 바꿔서 청살되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3434니 또는 3543이니 하는 등등의 그런 개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뭐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두 단어가 될 수 있고 뭐 또 세 단어가 될 수 있고 네 단어도 될 수 있고 한 행에 또 뭐 연도 뭐 한 년이 될 수도 있고 한 행도 될 수 있고 두 년이 될 수 있고 세 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막 자유로운 연가리를 통해서 막 그 리듬을 창조하는 개성적인 리듬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리듬은 청살리 벽계수야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것은 시조의 리듬이다. 아주 익숙한 리듬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예상된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처즈의 얘기죠. 예상된 반복이라는 데서 대단히 친숙함과 익숙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시는 그런 거 예상된 반복도 있지만은 그 예상의 파괴도 리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것만 반드시 리듬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한 것도 리듬이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심리적 충격을 주고 감동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불규칙한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의 파괴도 리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의 반복만 리듬이 아니라 예상의 파괴도 리듬이다. 우아한 아름다움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한 것도 아름답다. 춤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미학의 변화인 것처럼 우리는 형식미의 변화도 규칙적인 일정한 길이의 반복만이 아니라 길이가 다양한 것도 하나의 그런 불규칙한 것으로의 어떤 그 리듬감을 조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런 그 행과 연을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름으로써 리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문법적 어휘의 반복을 통한 리듬인데 문법적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 어휘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있고 또는 구절이 있고 어절이 있고 또는 문장이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자 수 몇 자로 규정을 정했다든지 이런 그 또 음보라고 해서 정했다든지 또는 뭐 소리로 정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문법적인 그 단위들 그러니까 단어, 구, 절 그리고 문장 이런 것들이 결국 시에서 사용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박두진의 바다로 간다 이런 시에서 그가 얼마나 다양하게 한 시 속에서 이런 그 문법적인 여러 가지 그 어휘나 언어들을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혼자 훌훌 떠나 바다로 간다. 결국 혼자 바다로 간다는 것이 테마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년에서 난초도 검은고도 백자 항아리도 버리고 장소도 가족들도 꽃밭도 버리고 자, 여기서 우선 보여지는 것이 버리고 이런 그 어미의 동일한 어미의 반복 버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난초도 검은고도 백자 항아리도 조사가 도도도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서도 가족들도 꽃밭도 이것도 조사의 반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의 반복도 있고 조사의 반복도 있고 어휘의 반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다양한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연에 가서는 바다만 앞에 있는, 바다만 뒤에 있는, 바다만 옆에 있는, 바다 망망한 가운데 심해산 저쪽, 일렁이는 파도 위에 알몸로 간다. 자, 바다만 앞에 있는, 바다만 뒤에 있는, 바다만 옆에 있는. 자, 이것은 일종의 구절의 반복입니다. 동일한 형식의 구절 반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추가함으로써 리듬감을 또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는 다만 하늘, 가슴에는 다만 태양. 네, 역시 이것도 하나의 구절 반복입니다. 갖고 싶던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갖고 싶던, 알고 싶던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보고 싶던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네, 여기서 문장의 반복입니다. 단어 한두 개만 바꿨을 뿐이지 형식은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반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한시에서도 어휘도 반복할 수도 있고, 조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어떤 명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구절을 반복하고, 그리고 문장을 반복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는 것이 또 현대시의 하나의 방법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과거처럼 어떤 규칙적이 아닌 개인들의 주관적인 창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 시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바로 내재율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춘수의 꽃에서 이런 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런 형식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 중간에 단어만 바꿨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는 다만, 그는 나에게, 이래서 그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구절의 반복이고 또 그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개성적인, 주관적인, 창조적인 반복을 시도하는데, 전통적인 리듬을 사용해서 또 현대시화하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앞서 전통적인 고대시를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소의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이건 전형적인 아리랑 아라리오, 이게 삼음보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리랑 하면 이 한 행에다가 이렇게 삼음보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 근데 김소월은 이것을 시를 쓰는데 그렇게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그걸 일행으로 하고 가실 때에는 이곳은 또 새로운 한 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이것은 삼음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음보, 이름보, 삼음보. 과거에는 삼음보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이음보, 이름보, 삼음보, 이런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이음보, 그 다음에 진달래꽃 이름보, 그리고 아름다다 가실 길에, 이것도 이음보, 이름보, 삼음보. 이렇게 음보의 구조를, 수평적 구조를 파괴하고 이음보, 이름보 또는 삼음보, 이를 섞어서 써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소월시가 갖는 전통적인 가락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것도
이음보, 이름보, 이음보, 이름보. 그러다가 마지막에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는, 이것은 이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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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음보,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변화를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소월의 경우는 전통적인 가락을 살리되 그 가락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해서 새로운 현대시의 모습으로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시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태산이 높다 대 하늘아래 이러다 일자형으로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변형시켜서 속자, 넉자, 그 다음에 이행에서 속자, 넉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다양하게 현대시에서는 그 변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하라고 규칙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시를 쓰면서 리듬도 자기 자신이 창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현대시는 리듬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처럼 이미 정해진 기성품 같은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창조적으로 리듬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시와 현대 시의 차이점이 있고 또 그것이 진정 시의 창조적 기능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시를 쓰는데 있어서는 늘 우리는 그런 창조적인 리듬을 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개 처음 시를 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연세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과거 시 형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사 형식으로 쓴다든지 또 시조 형식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이것을 일자형으로 써서 기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를 쓰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시에 있어서 자유시가 뭐냐 또 내재율이 뭐냐 현대시가 추구하는 그 시의 그 미학적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현대시에서 리듬을 창조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